반갑습니다. 제가 익숙한 얼굴들이 많아서 좀 편하게 할게요. 원래 제 지금 박사학위 논문 쓰는 게 고대 근동의 내세관, 사람들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이런 주제 가지고 쓰고 있는데 원래 포럼에서 그런 쪽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한국하고 좀 비교를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민망하게도 한국의 내세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비교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다른 주제로 좀 바꿔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한글 표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전공 부분 제껴놓고 훈민정음 해례본 공부를 하는 일주일 동안. 네. 근데 공부할수록 원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고대 언어를 공부하는 이제 뭐 언어학도의 입장에서 한글을 봤을 때도 되게 훌륭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을 같이 공부하니까 진짜 훌륭한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글에 대해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미리 좀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미리 좀 출처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녹음이 안 됐으면 제가 마치 알아는 것처럼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고요. 뭐 홍익학당의 성함이 누구더라? 네. 뭐 어쨌든 거기 하신 분이나 뭐 도올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고 하면서 이렇게 안 거라서 함께 그리고 또 이 주제가 고대근동 문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서 교수님께서 좀 수위를 좀 낮춰달라고 하셔서 그냥 구체적으로 문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좀 개관하는 것, 여러분들이 뭐 상형 문자가 들어오는 보셨고 뭐 서령 문자, 쐐기 문자 이런 건 들어오는 보셨는데 뭔지는 잘 모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 좀 더 깊이 있게 아는 정도, 그 정도로 좀 수위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이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별 얘기 아니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지역, 이 전체 지역을 다 포괄해요. 여기는 지금 터키 북부 지역, 아나톨리아라고 얘기하는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이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있는 이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눠지고 여기가 바로 이제 그런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은 비옥하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비옥한 데는 아니에요. 이게 뭐 적과끌이 흐르는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물이 좀 있는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물이 되게 없어요. 사람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요 지역만 좀 사람이 살만한 지역이에요. 비가. 그래서 뭐 이렇게 풍요의 신, 만몬, 바알 뭐 이런 거를 막 공격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풍요의 신이란 게 뭐 잘 먹고 잘 살자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비가 좀 제때 내리고 먹을 거를 좀 제때 먹고 아기를 좀 제때 낳고 애가 안 죽고 그냥 이 정도가 사실은 풍요의 의미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현대 물질 문명, 그 다음에 막 현대 어떤 뭐 프로스페리티 티올로지 뭐 이런 거 연결시켜서 바알이라든지 아니면 좀 풍요 신학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반대합니다만 딴 얘기도 또 샜네요. 아무튼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하는 니어 이스트라고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철저히 사실은 서구 중심주의, 얘네들이 보기에 가까운 동쪽이라는 뜻으로 니어 이스턴이라는 말을 쓰고, 요즘에는 미들 이스턴이라는 말을 쓰죠. 사실 중동이나 근동이랑 똑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도 중동학과 그러니까 미들 이스턴 스터디스와 니어 이스턴 스터디스가 사실은 같은 지역을 다루고 있는데 어디서 나눠지냐면 헤즈라 622년 헤즈라 이슬람이 이 지역을 장악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연구할 때는 니어 이스턴 스터디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를 연구할 때는 미들 이스턴 스터디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같은 지역을 다루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가 좀 다르고. 그래서 공부도 저희 OI 오리엔탈 인스티튜트 보시면 건물이 좀 오랜 건물처럼 생기고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미들 이스턴 중동학 건물 되게 현대적이죠. 그죠?
그런 것도 아마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를 크게 나누면 이건 사실은 고대고동 전체에 쓰인 언어보다는 좀 세모 위주로 나눠져 있는데 크게 보면 요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지역을 동세머라고 해요. 동세머.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을 제외하고 요 나머지 지역 전체를 다 서세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서를 여기서 이렇게 나눠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 여기가 워낙 자료가 많아서 그래요. 이 지역 전체를 다 합한 것보다 여기가 더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동세머와 서세머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서세머 지역을 이제 여기서 이 중앙세머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밑에 쪽을 이제 남세머, 서던 세메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세머로 나누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제 이 동세머 중에서 이제 북서쪽에 있는 북서세머라고 하는 요게 속해 있는 아주 사실은 그 언어 패밀리 트리를 보면 끝에 이렇게 살짝 있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대충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언어들을 잘 다 다루기보다는 표기법, 어떤 식으로 표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위주로 볼게요. 표기 형태로 나누면 상형문자 아시죠, 그죠? 히에로글리픽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말 자체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말이죠. 히에로는 거룩한, 성스러운, holy, 그래픽은 글리픽 글자 이런 말인데 성스러운 글자. 그리스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는 그런 것들 보면서 이 글자는 뭔가 어떤 아주 성스러운 글자가 참 보인다 라고 해서 이제 히에로글리픽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인 히에로글리프스라고 얘기를 하죠. 히에로글리프스라고 얘기를 하고, 쐐기 문자라고 하는 큐네이폼이라고 하는 큐네이폼은 이렇게, 쐐기라고 하는 단어는 웨지, 이렇게 좀 삼각형 모양의 그런 웨지들로 이렇게 나중에 보게 될 건데 찍으면서 나오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설형 문자라고도 하죠. 설형 문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표 문자로 크게 이 고대 군동의 언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표기법에 따르면요. 이게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인데, 이집트 상형 문자는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읽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얘가 지금 애들이 지금 이쪽을 보고 있죠, 그죠? 이쪽.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죠. 그 다음에 다시 나이가 좀 이렇게 내려가.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순서에 상관없이, 그리고 뭐 전후 좌우 막 쓸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상형 문자인데, 이 상형 문자가 어떻게 이제 해독이 되었는가 궁금하시죠? 원래 상형 문자는 기록에 여태까지 남아있는 기록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읽었는지 아니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후대에 어거스틴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은 이 정도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과장해서 덧붙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략 한 AD 한 3, 4세기 그 이후로는 아무도 사실은 이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쓰지도 않았고, 물론 이제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이제 그 뒤로는 단종이 됐죠. 그리고 몇천 년이 흘렀는데 계속 사람들이 이제 읽으려고 시도를 하고 현대 학자들도 언어 학자들도 계속 접근했는데 계속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나폴레옹 시절에 이게 발견된 거예요. 로제타 스톤이라고. 이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프텔레마이어스 2세 정도 되나요? 프텔레마이어스 시대에 써놓은 이렇게 이제 왕이 이렇게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새로운 어떤 제사를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고맙게도 상형 문자, 여기 맨 위쪽에 있는 이 상형 문자와 그 다음에 데모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어를 이게 뭐죠? 데모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어를 상형 문자로 쓰기가 나중에 후대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헤네즘의 영향으로 이
그리스와 비슷한 문자들로 알파벳 시스템으로 바꿔내요. 그 모양은 이 이집트어 비슷하게 시작을 이집트어에서 그림을 하시다 따오긴 했지만 이 데모틱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그리스어로 썼어요. 처음으로 이거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어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죠? 아는 글자를 통해서 얘네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비교 작업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단계는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막 이게 완전 상형 문자냐,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뜻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냐, 아니면 중간에 뭐 어떤 글자는 뜻으로 있고 어떤 글자는 이런 걸 되게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논쟁을 하다가 이 친구 제가 프랑스어를 잘 발음을 못해서 뭐 샹폴리옹 뭐 이런 식으로 L이 지금 하나가 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샹폴리옹이라고 그냥 발음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못했어요. 학교를 못 간 사람이에요. 근데 형이 나중에 되게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됐고, 동생이 이 사람 천재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막 8살 9살 때부터 막 한 4개 국어를 막 혼자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16살 때 아마 그 데모틱 언어, 지금 이집트어를 연구하는 그런 데모틱 언어 연구하는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요. 19살 때 교수가 돼요. 공부도 한 번도 정식으로 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데. 네. 이 친구가 이 사람의 형은 정말 이 언어에도 관심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 동생 뒷바라지하고 돈 버느라고. 근데 이 형이 이제 이집트어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일종의 신작 체험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어 사형 문자를 딱 보고서 이 사람이 거의 이렇게 쓰러져요. 기절을 해요. 이 사람 자서전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전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기절을 해요. 깨어나서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이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언어를 해석해요. 여태까지 학자들이 연구해 놨던 걸 갖다가 다 뒤집어 엎고, 그럼 다시 시작하자. 벽집 다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다시 퍼즐을 맞춰내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해독을 해내요. 이 로체타 스톤을 가지고, 로체타 스톤으로 해석했던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고대 이집트로 날아가서 거기 중왕국 시절, 그러니까 거의 이것보다 한 1500년 이전이죠. 1500년 이전에 있던 그런 거기 문헌을 그대로 읽어내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좀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음으로 해서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상형 문자는 이집트 상형 문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현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언어인데, 히에로글리픽 루비안이라고 해서, 루비안 히타이터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루비안 지역에서 비슷한 어떤 랭귀지 틀을 갖고 있는데, 이 루비안 언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상형 문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글자들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들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많이 연구가 되어 가고 있고, 현재 지금 시카고 대학에서 히타이트 사전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글자 하나하나들의 어떤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이제 그 의미에 해당되는 주로 이 라틴어들을 좀 이렇게, 이거는 지금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에 대한 이름을 에고라고, 이제 라틴어 에고에서 이렇게 그리스어 라틴어 같은 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들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리스어 단어를 붙이고, 십자가 모양은 뜻은 크로스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단어들은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진 단어를 현대 학자들이 이름 붙일 때는 이렇게 라틴어나 뭐 그리스어나 이런 단어들을 좀 붙여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글자들은 이렇게 음가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언어들도 이런 글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하나씩 이제 구별해내는 거죠. 대부분의 상형 문자들, 이집트어나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떤 거는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뜻을 담아내고 있는 그 문자들이고, 어떤 거는 이렇게 음가들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쐐기 문자로 넘어가면 이 쐐기 문자라는 건 보시다시피 어떤 진흙판에다가 이 쇠젓가락 같은 거, 나무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걸로 꾹꾹꾹 찍었을 때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나중에 돌로 예쁘게 파더라도 그 진흙판에 꾹꾹 찍었던 그 형태를 그대로 좀 살려가지고 쓰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삼각형을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꾹 한번 쭉 찔러서 눌러버리면 이제 이런 글자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암자인데, 아무튼. 네, 이런 쐐기 문자로 되어 있는 언어들이 이제 수메르어가 있고, 아카드어가 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어가 있고, 그다음에 히타이트, 네, 이거 바사라고 이제 성경에 대학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페르시아, 히타이트, 헷 족속, 헷. 그리고 아카드어는 이제 아스트로 바빌론의 언어인데, 약간 역사를 조금 개괄하면 수메르어 같은 경우는 조금 원래 이런 사용문자랑은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아카드 사람, 이 사람들은 근데 수메르어는 그게 아니에요. 세머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독립 언어인데, 제가 미국에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저희 한국에서 아는 교수님이 수메르어와 한국어를 같이 비교하는 연구를 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수메르어 공부해봤는데, 공부한 결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습니다. 단어 몇 개 비슷하다고 연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교차거, 이렇게 어떤 단어의 앞뒤에 뭐가 막 붙는 식으로 단어를 쓰는 언어 문장을 기술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교차거라고 하는 점에서는 수메르어나 터키어나 한국어나 유사점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랭귀지 자체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수메르어와 한국말을 비교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말의 현대 한국어가 아니라 고대 한국어를 알아야겠죠. 그죠? 근데 고대 한국어까지 제가 몰라서 비교 자체가 저는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 아카드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셈족이에요. 셈족이 이 수메르 문명권으로 그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자기네 나라 언어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문자가 없으니까 자기네 나라 말을 이 수메르어를 빌려다가 쓰기 시작해요. 마치 그래서 아카드어는 뭘 생각하면 좋냐면 이두 문자 아시죠? 그죠? 우리말이 없을 때 우리말을 표기할 때 한자를 빌려다 쓰는데 어떤 경우는 뜻을 빌려다 쓰고 어떤 경우는 음가를 빌려다 쓰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 아카드어는 이 수메르어의 글자들을 갖다가 빌려서 자기네 언어 자체가 다른데 이런 세머를 표기를 할 때 수메르 문자를 빌려다가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발전한 언어예요. 페르시아어도 이제 사실은 그렇죠. 페르시아어도 사실은 세머는 아니에요. 페르시아는 다른 언어인데 이 친구들도 나중에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 아카드어가 사용했던 표기법을 빌려다 쓰기 시작하죠. 히타이터도 마찬가지. 히타이트는 완전 다른 지역이에요. 해쪽속, 저 완전 터키 지역, 터키 북부 지역, 뭐 이런 지역인데 완전히 다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글자를 빌려다 쓰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원래 아주 초기에 이제 쐐기 문자 쓰는 방법들. 이게 원래는 사실 이렇게 좀 뒤집어야 돼요. 돌려야 돼. 사람이 서 있죠, 그죠? 서 있는 친구를 이제 구조 높이고 이것도 소 머리가 사실은 이렇게 돌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눕혀서 그리기 시작했고 이런 눕혀서 그리는 그림들이 점점점 이렇게 추상화되는 단계를 거쳐요. 아카드어나 수메르어는 좀 이런 이게 지금 사실은 별 모양, 하늘이나 별 모양, 우리나라 팔개 모양하고 좀 비슷한데 이런 별 모양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되게 동양적인 상징이네요. 아무튼 이거 별 모양이 예를 들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을 경우에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주로 발음을 딩니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뜻을 가질 때는 안이라고 발음을 해요. 이게 한 글자가 한 발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한 글자가 뜻도 여러 가지고 발음도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용법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런 처음에 별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꾹 찌르다가 보니까 좀 더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이렇게 짝짝짝 긋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좀 더 단순한 모양으로 바뀌어요. 아카드어를 공부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시대별로 이런 글자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도 사실 다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 글자 하나하나들이 갖고 있는
음가도 알아야 되고 뜻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음가를 사용했는지 어떤 경우에 뜻을 사용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거는 땅 모양 아까 그 땅 모양이 있었나요? 네, 없었나요? 땅 모양 없었네요. 땅 모양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이건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지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수르고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요 가운데 여기 잘려있는 요게 그 다음에 나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아자다 이건 나자다 라고 하는 것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나 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를 합쳐지면 어디로 가다 어디로 라는 전치사가 돼요. 그러니까 단어는 단어들을 따로 배워야 돼요. 아카도 공부할 때는 완전히 뭐 정말 무슨 GRE 공부하듯이 단어장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무튼 그런데 이 글자 수가 상당해요. 제일 많았던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제일 많았던 시기는 거의 한 6,000개 정도. 이 쌓인 숫자가 한 6,000개까지 된다.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그렇게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제일 많았던 시. 점점 뭐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사인도 글자 하나하나 사인들도 외워야 되고 단어는 단어대로 따로 외워야 되고 아주 힘듭니다. 이 문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이게 비슈튼의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전 그림이야. 이런 게 진짜 발굴하다가 이런 걸 딱 만나면 진짜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이렇게 여러 글자들이 이렇게 같이 쓰여 있어요. 보시면 다 글자들이거든요. 이것도 참으로 고맙게도 이 세 가지 언어 한꺼번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올드 페르시아 문자고, 그 다음에 엘라머라고, 사실 지금도 잘 해독이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잘 안 되는, 이것도 고리버예요. 이것도 세머 아니고. 근데 고맙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람어가 한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가 가능하죠. 드디어. 이 아람어를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어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인들을 하나씩 알게 되어가고 있죠. 알게 된 거죠. 비교가 가능하고. 이 1857년 런던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이런 페르시아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쐐기 문자의 문자들을 갖다가 하나씩 이제 밝혀내고 그걸 아카드어를 적용을 하고 185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과연 우리가 이제 아카드어를 과연 해독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의심을 이제 우리가 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4명의 학자들을 갖다가 이제 동시에 불러요. 당시에 최고의 4명의 학자들을 불러놓고 한 번도 연구되거나 발표되지 않았던 그 문헌을 동시에 똑같이 나눠줘요. 그리고 서로 상의하지 마라. 그리고 각자 따로 그 문헌을 해독해라. 그리고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갖고 와라. 딱 했는데 4명이 거의 비슷한,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57년에 자, 이걸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아카드어를 거의 해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쿵쿵 때리는 해가 이제 이해 1857년에. 그 다음에 이제 히타이터인데요. 히타이트 터키 지역에 발굴을 해보니까 이런 똑같이 쐐기 문자죠. 이런 쐐기 문자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건 도대체 근데 이걸 재밌는 게 이거 읽을 수는 있는 거예요. 쐐기 문자를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쐐기 문자를 아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읽긴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해독해낸 이게 마치 이렇게 퍼즐을 뭐 1000피스, 1000피스짜리 퍼즐 생각해보세요. 가장 어려운 건 제일 첫 번째 피스를 어디다가 맞춰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게 확실한가. 그 첫 번째 피스를 맞춘 사람이 누구냐면 흐러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이 문장에 눈이 확 뜨인 거죠. 우리가 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카드어로 수메르어 문자인데 수메르어로 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된 거예요. 빵. 닌다는 빵이다. 그러면 빵과 관련된 단어가 이 중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네. 와타. 지금 제가 막 마시고 있는 물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 단어에 눈이 확 뜨인 거예요.
와타? 이거 물 아니야? 네? 그러면서 더 추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빵은, 자, 빵과 물이면 빵은 먹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온 단어 에치사테니, 그 다음에 에코테니 이런 걸 비교해 보니까 테니는 이건 어미라고 빼고 에치라고 하는 단어가 에센, 독일어로 에센, 먹다, 영어로 eat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은 마시다겠죠, 당연히, 그죠? 네, 마시다겠죠. 근데 이제 에코트라고 하는 거 관련되어 있는 여태까지 이렇게 별로 비교해 보면 사실은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영어에 뭐 drink, 독일어에 trinken 뭐. 그 다음에 라틴어나 그리스어도 다 PD로 시작하는 그런 음가들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쓰고, 그런데 재밌게도 현재 지금 터키어에 이키라고 하는 단어가 마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터키어는 이런 언어도 완전히 다른 언어긴 하지만, 원래 이런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은 민족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좀 흘러내려오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 어쨌든 마시다겠죠, 그죠? 빵은 먹는 거고. 그러면서 이 문장을 해독함으로써 사람들이 이것이 쐐기 문자로 쓰였지만 세모가 아니라 인도 유러피언 언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연구가 시작된 거죠. 이게 첫 피스를 그렇게 딱 맞춘 바로 이 와타르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히타이트가 해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제 표현 문자로 넘어갈게요. 표현 문자로 쓰여진 언어들은 꽤 많습니다. 네, 뭐 페니시안, 히브리, 아라마이크는 사실 비슷한 문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 스크립트 사실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다 얘네들한테 다 빌려온 거예요. 그 표현 문자 지금 우가리시라고 하는 지역에 1400년부터 BC 1400년, 1200년 정도 현재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약간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국가인데요. 여기에서 이 대규모로 단체로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이 되었어요. 재밌게도 사실은 이건 진흙판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원래 없어져야 했으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 도시가 순식간에 한꺼번에 망해요. 그래서 이런 문헌들을 보관해 놓은 소위 말하는 뭐 도서관이나 저장 창고가 한꺼번에 불이 타가지고 이게 그대로 굳어서 남게 된 거예요. 재밌게도 그래서 딱 한 시기에 어떤 문헌들이 그대로 딱 마치 이렇게 냉동된 것처럼 딱 보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런 쐐기 문자, 아까도 마치 똑같이 쐐기 문자가 발견이 됐는데, 이 쐐기 문자와 그 이전의 쐐기 문자하고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는, 이 쐐기 문자는 글자 수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글자 수가 다 합해도 3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것은 알파벳 시스템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쐐기 문자들을 하나씩 이제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가리스는 총 30개의 쐐기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와 이거 한 개 맞죠? 네. 30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표현 문자 말고 또 다른 류의 이제 이 표현 문자들이 발견이 됐는데, 바로 요렇게 생긴, 좀 이렇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뭐 좀 막대기가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호리병 모양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약간 엽석한 동그라미 모양도 있고, 이런 문자들이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페니시안 이런 궤, 무덤궤에다가 자세히 보면 여기도 이제 글자들이 이렇게 쭉 쓰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좀 알기 쉽게 풀었으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 영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대 영어까지 미치는 이제 페니시안 문자예요. 좀 비슷하게 보이는 글자들이 좀 있죠, 그죠? 비슷하게 보이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굳이 해독 안 해도 되겠죠? 해독하면 이건 아론, 우리 히브리에서도 성궤를 아론이라고 하죠. 그 아론이라고 하는 이거예요. 이게 아론이에요. 아론우 뭐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아론은 이거는 괴는 어떤 괴냐면 여기서는 살짝 안 보이지만 주로 그냥 우리가 이토발이라고 그냥 발음합니다. 이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괴다. 이토발은 누구냐 하면 아히롬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 뭐 이렇게. 근데 보시다시피 자음들밖에 없어요. 모음은 써있지 않습니다. 자음들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써 있는데, 그 다음에 게자르 칼렌더라고 이게 아주 오래된 뭐 달력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이게 농사 관련돼서 쓰는 건데 뭐 2달 동안의 뭐 추수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 보면.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글자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글자들이. 그리고 또 이건 뭐 실로암 터널 이런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요 정도 터널들이 있어요. 실로암 이게 기온 연못에서부터 이렇게 쭉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에도 이제 이런 글자들이 발견됐어요. 여기 이거 보면 뭐 내용은 뭐 양쪽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한 40cm 아니야, 좀 길이가 정확히 지금 피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몇 피트 정도 남았을 때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들었고, 그게 서로 그래서 이제 덧쳤을 때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 서로 이제 구멍을 뚫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글자들이 발견이 되었죠. 그 글자들이 이런 글자들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들이 좀 약간 유사성들을 갖고 있죠. 이게 이제 보시면 뭐 A자 비슷하게, 사실은 히브리어는 자음인데 알레프, 히브리어 공부 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알레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로 발음이 되는 그런 그런 발음이 나오는 물건들 중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 고대 뭐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주변에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익숙한 거를 고른 거예요. 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가장 주위에 흔하게 보시는 건 알프, 소. 그래서 또 소대가리, 소머리를 라고 하는 사운드를 내는 그 자음의 첫 글자로 삼은 거고, 그 다음에 B 사운드가 나는 단어 중에 주위에서 제일 흔한 건 집. 그래서 바이트라고 하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단어 집 모양을 그림으로 해서 이거 B자 모양을 대신하자. 그 다음에 D자, D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 가장 흔한 건 물고기, 띠 혹은 닭이라고 말하는데, 이 물고기 모양으로 D자를 삼자. 그 다음에 Y자는 야드 혹은 팔 전체. 그 다음에 뭐 카프는 손바닥이에요. 손가락. 이런 모양들을 K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가장 주위에 익숙한 단어들. 그러면 뭐 M 같은 경우는 물자 모양, 마임이 물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I는 라고 하는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 배를 이렇게 푹 치면 하는 그런 소리, 목구멍 내 깊숙이 하는 그런 소리인데요. 그 단어는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자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이게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우물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눈동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눈을 들여다보면서 눈에 우물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R자로 시작하는 R이라고 하는 단어, R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가장 흔한 건 사람 머리, 라시라고 하는 사람 머리 모양을 형상화해서 요 그림을 R자 대신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요게 이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추상화되고 좀 더 다르게 되는가를 보면, 원래는 이 소대가리, 이 소머리 글자가 원래는 이렇게 썼겠죠, 그죠? 원래는 제가 뭘 잘못 눌렀나? 원래는
소머리를 형상화를 가장 단순하게 하면 이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 모양에서 꺾어져요, 얘가. 꺾어져요. 이렇게 꺾어져요. 이렇게 주로 이제 페니시아어나 이렇게 쓰다가 이게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면 다시 또 문헌을 갖고 간 애가 앞뒤를 헷갈렸는지 아무튼 이게 현재 지금 A자가 된 거죠. 이거는 원래는 이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자음이에요.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었는데 이 자음이 이제 그리스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모음 표기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데이트 이 B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거 물고기 모양을 좀 제일 쉽게 이렇게 바꾼 삼각형 모양으로 바꾸고 이것이 나중에 델타가 되죠. 델타. 이런 식으로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카프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바뀌었다가 그것이 현재 지금 K로 바뀐 거고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보면 다시 요 첫 번째 세라빗 인크립션을 자세히 참 그림이 좀 희미하긴 한데요. 이 세라빗 인크립션을 보면 여기 처음에 보면 이렇게 약간 물결 모양이 보이는데 요것은 뭐냐면 N자예요, N자. 왜 이게 N자냐면 나시, 뱀이라고 하는 글자가 N자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제일 흔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N자 대신에 뱀 모양을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T자고요. T자는 뭐를 그렸더라? 답은 뭐였더라? 아무튼 이것도 현재 지금 영어의 T자랑 비슷하죠, 그죠? T자, 십자가 모양. 그 다음에 요것은 L자인데요. L자는 어디에 형상을 따온 거냐면 양떼나 염소떼를 갖다가 이렇게 때릴 때 쓰는 막대기 있잖아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막대기. 그 글자를 형상하고, 이것은 이제 최초의 좀 집 모양보다 그냥 네모난 것보다 사실은 이게 입구가 뚫려져 있는 집 모양이었는데, 이건 아마 B자일 것이다. 집 모양. 요거는 아까 봤듯이 눈동자 모양이고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N이고 T고 그 다음에 L, B, N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보면 또 다시 이렇게 막대기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T가 나오고 하나 해석해보면 일단은 라메드는 전치사 누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것은 B, N 그 다음에 L, T 발랏 여신이죠, 여신을 위한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신을 위한. 그 다음에 이제 NT는 이제 NT 자체로는 좀 해석이 안 되고, 여기 아마 T가 하나 더 있는 게 아마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앞에 뭐가 잘렸거나, TNT, 틴트, 뭐 이렇게 좀 고대 발음을 생각해보면 틴트. 뜻은 이제 히브리어 나탄, 아시죠? 나탄, 누굴 주다. 라고 하는 것의 명사형, 준 것, 기프트, 선물. 여신을 위한 선물,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이제 가능한 거죠. 이때는 이제 보다 더 좀 그림에 가까운 글자죠. 히브리어, 이 고대어가요. 이건 뭐냐면, 영화 쉽게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TV에서 이렇게 막, 통해가 막 갈라지는 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찰튼 헤스턴인가? 그죠? 유브린 나죠. 여기에 보면, 쉽게 보면, 이 모세가 이렇게 돌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돌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돌판이에요, 이게. 이 돌판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당대의 이제 최고의 학자인 올브라이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만약에 모세 시절에, 대략 BC 한 1200년으로 잡고, 모세 시절에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썼으면 어떻게 썼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보면 이제 이렇게 이게 보면 아노키 나는 야훼 여호와 야훼다. 네. 엘로헤이 너의 하나님. 그다음에 이거 다 자음만 썼어요. 이거 다. 로이키에 엘라하 엘로힘 아흐림 뭐
알프나야 뭐 이렇게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나는 너의 하나님 야훼다. 내 앞에 내 앞에 내 얼굴 내 면상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근데 보면 너무 깔끔하게 쓴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히브리 폰트로 타이핑을 한 것처럼. 제가 썼으면은 저한테 물어봤으면 좀 더 이렇게 날려서 썼을 텐데요, 그죠? 어떤 것처럼. 뭐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좀 더 잘 쓰셨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이건 이런 스퀘어 스크립트, 나중에 후대에 발전한 스크립트 써 있는 이런 것들 보면 이거 완전 시대착오다라고 하는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이런 건 사실은 많이 다 아시는 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이거 원래 초기에는 자음만 썼어요. 아무런 표기 없이 자음만 썼다가 이 시기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별로 의미 없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이거는 D, B, R인데 문제는 이렇게 자음만 쓰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발음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히브리어에 있는 말이거든요. 다 히브리어에 있는 말이에요. 다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초기에 페니시아도 그렇고 무조건 다 자음만 딱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기 진짜 어려운 거죠. 저희 과에서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맨날 이거예요. 이런 단어도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중에 뭐냐? 혹은 뭐 다른 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이제 논쟁하고 싸우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동사냐 명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얘기하면 4년 동안 주차 그것만 해서. 그러다가 이제 후대에 이렇게 자음인데 자음을 모음 대신에 표기를 함으로써 모음을 발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정 지어주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건 W라고 하는 자음인데 W 자음인데 자음을 씀으로써 이게 뒤에 오면 이게 발음이 아예 이, 오, 우 중에서 오 혹은 우로 발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확 줄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마트리스 렉cion이스 엄마가 아이한테 읽어줄 때 좀 디렉션을 주는 거죠. 그런 식의 마트리스 렉cion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뭐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 이 앞에서 발음이 뭐 이게 아인지 애인지 뭐 온지 운지는 모르지만 끝에 이렇게 W자가 들어와 있으면 이것은 아마 우로 발음되거나 오로 발음될 것이다. 끝에 이렇게 이가 오면은 뭐 이나 혹은 에나 이렇게 발음됐을 것이다 라고 경우의 수를, 이건 Y자인데요. 네. 이렇게 한정 지어주는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되게 쓸만하니까 나중에는 글자 중간에까지 들어와요. 글자 중간에까지 쓰기 시작하죠. 이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나 아주 나중에 후대에 그렇게 계속 자음들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계속 보존해 오다가 나중에 이제 발음하기가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아주 후대에 보통 이 학자들, 이거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보통 한 5세기 정도로 거의 가요. 5세기, AD 5세기입니다. 그 이전에 5세기 이전까지는 이제 계속 라비닉 히브리어라고 해서 그 랍비들이 계속 작업들을 하는데 거의 이제 그 단계도 이제 거의 끝나고 경전화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라비닉 작업도 거의 끝나고 이제 전통을 새로 만들어내는 건 그만하자. 그래서 이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트레디션 키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존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발음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이제 모음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이것도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모음 쓰는 방식도 다르긴 한데, 네, 뭐 이런 얘기들은 조금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최초의 이제 가장 성경이 이건 완성본은 아니고 좀 그래도 가장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것 중에 현재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되어 있는 라자 코덱스라고 하는 거고, 네, 이렇게 보통 한 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장은요. 이 레닌그라드 코덱스가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히브리어 원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본이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자음들은 그대로 있고 위아래는 뭐가 잔뜩 점들이 찍혀 있죠. 이렇게 모음 표기를 발전시켰던 거는 아시다시피 자음 텍스트가 이제 그대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중요한 가치 있는 문서를 이 자음들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자음들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아래 위 가운데다가 점들을 찍기 시작하는 거죠. 선을 긋거나 점을 찍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모은 표기들이 이제 데스크롤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이 데스크롤의 발견이 중요한 의미들 상당히 큰데 왜냐하면 이제 경전화장도 다 끝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BC 2세기 뭐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 사회 문서가 딱 발견이 됐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좀 다르다는 게 이제 문제죠. 사실은 이 판본이 제일 오래된 판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이거는 이렇게 동굴에서 발견된 드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이쪽을 발굴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여기 뭔가 의자 같은 게 보여서 여기는 이제 여기 스크립토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아마 여기서는 이런 글 작업들을 했을 것이다. 도서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물 보면서 여기다가는 이제 그 목욕을 했고 그다음에 세례를 줬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 처음 발굴하는 사람이 여기는 뭐 SNF파 혹은 뭐 쿰란 공동체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하나의 정통과는 다른 어떤 하나의 그 섹트 일종의 이단들의 집합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해석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정설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그런 뭐 일종의 수영장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 엄청나게 세례들을 많이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들 사실 다 물 저장 창고들이고요. 사실은 요새에 가까워요. 이 군사용 요새에 가깝다는 게 이제 이거는 제가 저한테 사회 문서를 가르쳐주신 스승님인데 이분이 그 사회 문서에 대한 마이너리티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이 사회 문서는 어느 특정 이단 집단이라고 얘기해서 섹트나 컬트 집단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군사 요지 중에 한 지역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군사적인 작업들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종교적 공동체이기도 하니까요. 종교적 작업들을 한 것이고 그 종교적 작업들은 뭐 이스라엘 어떤 그런 본토와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아주 일반적인 작업들이다. 그래서 사회문서가 사회문서 고지역, 쿰란 지역, 고지역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마사다나 뭐 다른 지역, 그 당시에 군사적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다 이런 문헌들이 발견이 조금씩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통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 아들이에요. 라파엘, 노만 골프라고 하는 제 스승님이시고 이 라파엘 골프 이 아들이 되게 똑똑한 아들이거든요. 이게 하버드에서 비교문학으로 박사받은 사람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론이 계속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사회 문서에 관련된 전시회 같은 것들 연구 작업을 할 때마다 이 아들이 이렇게 항의 문서, 왜 우리 아버지의 그 견해는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항의를 하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사람의 가장 큰 애니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뉴욕대의 교수 한 분이 계신데 그 교수의 로렌스 시프만을 사칭을 해요. 이 사람이 그 로렌스 시프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로렌스 시프만이 자기 아버지 노만 골프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그 플래기어리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막 홈페이지도 만들고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떤 짓까지 했냐면 그 로렌스 시프만 교수의 이름을 빌린 이메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뉴욕대 다른 동료 교수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가 로렌스 시프만인데 여태까지 나의 이론은 다 잘못됐고 노만 골프가 맞고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은 노만 골프의 의견을 훔쳐온 것이다. 이런 식의 공개 사과 서한을 전체 교수한테 돌리는 이메일을 보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감옥에 잡혀갔어요. 몇 년 전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뭐 타임즈에도 실리고 막 그날 제가 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사회문서 공부하러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진짜 이렇게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똑같이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요즘 학교에 PT 공부하시고 아주 훌륭한 학자. 근데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게 진짜 힘들죠. 왜냐하면 그 이론, 그 쿰란 지역이 하나의 그 섹트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들을 쓴 사람들이 현재 지금 미국 구약계를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제자들이 또 그 선생의 견해를 따라서 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원래 아이디어가 다 무너지고 나면 다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 의견.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이 노먼 골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그 쿰란 지역과 비슷한 어떤 문헌이 하나 딱 출판이 되면 아 그거는 뭔가 잘못 들어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무마시켜버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분 의견이 맞다면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하면 할수록 더 이분의 주장이 더 맞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선생님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이거는 좀 다른 건데요. 뭐냐면 현대 히브리어 있죠. 모던 히브리어가 어떤 거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현대 히브리어는 예전 고대부터 쭉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계속 현대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미 신약 시대에도 이미 이제 더 이상 쓰이는 언어가 아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구약도 구약 후기에 와서는 이제 아람어로, 뭐 다니엘서 같은 경우 아람어로 쓰고 이제 히브리어는 더 이상 스포컨 랭귀지가 아니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이 혼자 이 사람도 언어의 천재 같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 혼자 자 이제부터 우리 히브리어 이스라엘 나라도 세울 건데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 글을 쓰자 라고 혼자 결심을 해요. 혼자 사람들을 갖다 불러 모아가지고 연구팀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런 히브리어가 이제 유럽어랑 연결해서 만든 게 이디시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런 언어들을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현대인의 현대 문법에 맞게 이 사람 혼자 문법도 만들고 단어도 만들고 사전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혼자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아들이거든요. 아들 이름도 시온의 아들이라고 하는 벤즈온이라고 하는 시온의 아들, 완전 시오니즘의 광신자였죠. 아들 이름도 그렇게 지어놓은 이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최초로 히브리어로 말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최초의 인간으로 만들려고 이 아들을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자기 그 집에서도 이 아들이 있는 데서는 절대 다른 언어를 쓰지 않고 자기가 만든 모던 히브리어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 아들은 정말 사실은 지금 보면 차일드 어뷰즈죠. 이 아버지가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와이프가 이 애기한테 러시아로 된 그 동요, 자장가 같은 걸 불러줬다고 노발대발했던 이 아들을 갖다가 이런 아들을 보면 좀 짠해요. 근데 이 아들은 참 그래도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런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 일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 어쨌든 그래서 이 아들이 최초의 네이티브 모던 히브리어를 얘기한 최초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이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되기 한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 보고 이 아들은 그 모던 히브리어를 쓸 때 현재 지금 히브리어 스크립트를 쓰지 말자. 로마 스크립트를 쓰자. 그리고 모음 표기도 같이 집어넣자. 그래야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언어가 될 것같아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다 거부당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던 히브리어를 하자고 막 주장을 했던 그 시기에 이 사람이 뭐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시온이 운동하는 사람한테 추대를 받고 추종을 받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 이 사람도 되게 힘들게 이렇게 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학자들,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어는 성스러운 언어인데 성스러운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일상 용어를 말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라비닉 히브리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오줌이란 단어도 쓰지 않거든요. 오줌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왜냐면 성서에서 말을 빌려다가 쓰기 때문에 라비닉 히브리에서는 오줌도 water between legs 이렇게 표현해요. 다리 사이의 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근데 이제 모던 히브리가 이제 원래 현대어 없는 단어를 만든 것처럼 성서에서 말을 하나씩 끌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굿모닝이라는 단어가 성서에 없잖아요, 그죠? 굿모닝이라고 서로 인사 안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현대 이제 히브리어를 만들 때 뭐 굿이라고 하는 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모닝이라고 하는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케르 톱이라고 이제부터 굿모닝 우리 만나면 이제 보케르 톱 인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인공 언어를 만들어놨어요. 불과 이제 뭐 50년도 안 돼가지고 살아있는 언어로 바뀌었죠. 10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살아있는 언어로 바뀌었어요.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이제 여태까지